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신태입니다. 이번에는 12명의 아시아쿼터 지원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지원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선수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리그의 격차도 있다 보니까 똑같은 기록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늠하게 할 수 있는 선수를 한번 봤어요. 지난 트리플잼에 뛰었던 도요타 자동차의 우메키 치나츠, 이 선수가 MVP를 수상했는데요. 이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단순 기록만 보는 거는 여기에는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될 수 있겠죠. 이 선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인지 이해하기가 그나마 쉬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도요타 자동차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지만 교체 멤버가 없던 우리나라 3대3 대표팀하고 BNK한테 크게 이겼고요. 고나연, 장은혜, 심수현, 이두나가 출전했던 신한에게는 불과 2점 차의 승리를 거둡니다. 일본 리그 기록은 통산 7.31득점, 2.08 리바운드, 1.46 어시스트. 여기에 야투율도 2점이 42.44%, 3점이 41.06%로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서 특히 3점 야투율은 일본 리그 3위에 해당해요. 근데 그냥 이 정도면 우리나라 트리플잼에 나오는 선수들은 이기는 정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신한이랑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고 보고 나머지 선수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선수는 시다 모에, 2000년생이고요. 166cm 포인트 가드예요. 이 선수는 대학을 2번 갔습니다. 첫 번째 대학은 사우스 조지아 공과대학을 갔고요. 2019-2020 시즌에 32경기를 뛰어서 14분을 출전했고 3.3득점, 1.5 어시스트. 2002-21년 시즌에 23경기를 출전해서 11.7득점, 4.2 어시스트, 3.4 리바운드, 2.0 스틸을 기록해요. 뉴멕시코 주립대학에 진학을 해요. 2021-22 시즌에 23경기 출전해서 한 경기를 스타팅을 뛰었고요. 평균 10분 정도를 출전을 했어요. 1.2득점, 1.0 어시스트, 0.8 리바운드, 야투율 23.1%, 3점 야투는 14.3%. 그 이듬해에는 27경기에 스타팅 출전 경력은 없고요. 9분여를 출전했고요. 1.4득점에 1.1 어시스트, 0.8 리바운드, 야투율은 올랐어요. 38.5%의 3점 야투율은 20%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샹송 화장품 V매직에 데뷔를 해서 2023-2024 시즌에 정규 시즌 13경기를 출전하고요. 1.7득점, 0.3 어시스트, 0.9 리바운드, 2점 야투율 24.24%, 3점 야투는 성공 개수가 없고요. 자유투는 높아요. 87.5%인데 이건 표본이 작기 때문에 대학을 2번이나 가서 데뷔가 많이 늦은 선수예요. 단신에 속하고 득점력 가문은 절대 보이지 않는데 재밌는 건 이 선수가 샹송 홈페이지에 가보면 슈팅 가드로 포지션이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면 일본은 좋은 가드가 많잖아요. 슛 성공률도 이런데 포인트 가드로도 못 쓰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트리플잼의 MVP를 받은 우메키 치나츠가 평균 7득점인데 평균 1.4득점이라 영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시아쿼터 연봉은 정찰제잖아요. 똑같이 받잖아요. 저라면 안 뽑습니다. 와타베 유리나, 1996년생이고요. 같은 키예요. 166cm의 슈팅가드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고요. 센슈대를 거쳐서 2018-2019 시즌부터 덴서 아이리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요. 통산 평균, 이 선수는 그래도 조금 높아요. 5.41득점, 1.77 리바운드, 1.1 어시스트, 2점 야투율 42.42%, 3점 야투는 36.6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걸리는 점이 있는데 평균 기록은 높은데 최근에 8.7득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시즌이 있는데
바로 직전 시즌에는 5.3득점으로 떨어졌어요. 하락세도 있고 키도 작은 슈터인데 어느 팀이 필요할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물론 성공률은 준수해요. 성공률은 준수하기 때문에 슈터가 없는 팀은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쓰기에는 연봉이 거의 1억이다. 자, 세 번째 선수는 이이지마 사키. 1992년생이고요.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173cm의 스몰 포워드를 소화하고 도카이 대학 출신인데 2016년, 2017년 시즌부터 야마나시, 니가타, 도요타 방직을 거쳐서 지금은 아이신 윙스로 팀을 옮겼고요. 8시즌 동안 4팀이나 옮긴 저니맨이에요. 통산 평균은 우메키 치나츠하고 굉장히 근접해요. 7.33득점에 3.99 리바운드, 1.19 어시스트, 2점 야투는 44.7%, 3점 야투 31.24%. 뭐 단신 포워드지만 솔직히 처음으로 이 정도면 뽑아 볼만하다 싶은 선수가 보인, 3번을 보고 있는 선수들이 175 정도의 3번 보는 선수들이 많죠. 2cm밖에 차이가 안 나고 2번으로 포지션을 옮겨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스탯으로 볼 때는 2번, 3번 자원이 부족한 팀은 고려해 볼 만한 선수로 보여요. 통산 평균은 그런데 바로 지난 시즌에 9.42득점에 4.23 리바운드를 기록해서 비교적 상승세에 놓인 선수로 보여요. 그런데 4년 동안 했던 도요타 방직이나 한 시즌을 머문 니가타에서는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바도 있기 때문에 통산이 7득점이라는 거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2018-2019 시즌은 22경기를 뛰면서 11.59득점을 올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는데 나이로 봐도 92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33살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도요타 방직에 있던 시절에 평균 득점이 반 가까이 폭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메기 치나츠보다 전혀 나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해요. 의아함을 자아냈던 선수인데, 네 번째 이시카와 마이입니다. 1985년생이고요. 오게 된다면 리그 최고참이에요. 키는 179cm의 파워포워드를 소화하고요. 일본 체대를 졸업해서 2008년, 2009년 시즌부터 후지츠 레드웨이브에서만 뛴 원클럽맨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는 오게 된다면 동갑인 사람이 최은하 코치예요. 통산 3.99득점에 2.1 리바운드, 44.41%의 2점 야투율에 3점 야투도 34.38%로 좀 3점을 좀 던지는 것 같아요. 통산 2점 야투 성공이 147개인데 3점도 33개를 기록한 걸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넣은 건 아니지만 2점하고의 비율을 볼 때 적게 던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포지션 대비해서. 자, 이시카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 리그 기록이 2014-2015 시즌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3대3에서 활동이 보이는데 일본 국내 대회만 참가하다가 2017년 한국의 대회를 참가를 해요.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해요. 그래서 상대팀이 어딘가 봤더니 다 동호회. 동호회 농구 하시는 분들 이름 대면 다 아는 동호회들이에요. 자, 이듬해 2018년 이 대회가 지금은 트리플잼에서 집계를 안 하는데 WKBL 챌린지라고 WKBL에서 했던 트리플잼의 전신격 대회고, 이 이전에 했던 반포 대회부터 트리플잼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사실 이 대회는 트리플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번에 트리플잼을 개최하는 고향 스타필드에서 했던 대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한국팀하고는 KB 스타즈하고만 대결을 했는데 KB가 14대 11로 져요. 그런데 이때 당시 KB 스타즈의 멤버는 박지현, 박주희, 임주리, 이소정. 이 정도라도 이긴 건 이긴 거죠. 그 대회 우승은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도 쭉 3대3도 일본 국내 대회만 활동을 한 걸로 보여요. 근데 굳이 필요할까? 그야말로 그날까지 선수의 끈을 안 놓으려고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 것 같은데, 이력을 봤을 때도, 그리고 10년 정도 5대5 정규팀 기록이 없다는 거. 말 안 할게요, 그냥. 자, 다섯 번째 선수. 이 선수가 최대어로 보이는데 타니무라 리카. 1993년생이고요.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아직 뛸만한 나이죠. 185cm의 파워포워드, 스쿠바 대학을 졸업했고요. 샹송에 데뷔해서 히타치로 팀을 옮겼다가 다시 샹송으로 돌아온 선수인데, 이번에 지원한 선수들 중에 최장신에 무려 일본 국가대표 기록이 있어요. 2019 올림픽 아시아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3경기에 3.7득점, 1.3리바운드, 1어시스트. 이 대회에서 호주전하고 대만전에 출전을 했으나 별다른 활약을 한 건 없고, 인도전에서 11득점을 해요. 인도전에서 11득점하고 나누니까 3.7득점이 나오는 거죠. 자, 2020년 여자농구 월드컵 퀄리파잉에 참가해서 한 경기 출전은 했으나 기록은 없고요. 국가대표라고는 하나 뛴 경기를 생각하면 국가대표 대체 선발 자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뭐 예선에서만 대체로 2번 뽑혔지 본선에서는 한 번도 뽑힌 적이 없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뛸 예정이었는데 23년 8월 29일 팀 훈련 중에 십자인대가 끊어졌고 이후 수술을 하게 됐고요. 수술한 지 9개월 정도가 경과해서 회복세에 했지만 아직도 몸에 부딪힘이 있거나 점프하는 건 어렵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요. 완전해지는 건 3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해요. WKBL이 빠르면 10월에 개막하니까 9월에는 괜찮아지리라고 예상하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예상일 뿐이고요.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재발 가능성도 많은 부위이고 예전에는 다쳤다 하면 은퇴해야 됐던 부위인데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복귀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점프도 몸싸움도 어렵다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한 달 남기고 복귀해서 시즌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 대표 경력을 봐서 배혜은보다 이상이다, 뭐 진한보다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도전만 뛰어가지고 11득점하고 나머지는 기록 없는 건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 선수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물론 다른 경기에서 일본이 멤버가 많으니까 못 뛰어서 기록이 없겠지만 약체팀하고만 나올 때만 11득점하고 이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한테도 쉬운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센터진보다 나을 거라는 거는 건강할 때 얘기죠. 일단 건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최대어인데 제일 불안한 카드인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 리그에는 샹송에 데뷔해서 이옥자 감독님의 연으로 신안에서 연습을 했는데 이때 신안의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지원한 이유를 꼽았는데 다시 말해서 본인의 재활과 치료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을 원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 리그 진출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명단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무적자인 거죠. 무적자인 상황에서 일본 리그에 복귀했다면 한국 리그에 도전을 안 할 수도 있죠. 독일 진출하는 거하고 달리 한국 리그가 뭐 그렇게 빅리그라고 도전을 하겠어요. 선수 생활의 끈을 이어 잡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 상태면은 일본 리그에서도 콜을 못 받았다는 2016-2017 시즌에 데뷔해서 통산 높아요. 통산 평균 13.06득점에 6.73 리바운드, 1.88 어시스트. 분명한 최대어예요. 뭐 우리나라 선수도 외국인 선수들 빠지니까 기록만 늘었다고 하는데 일본은 외국인 선수가 없죠. 2점 야투는 51.88%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고 3점 야투도 27.13%로 괜찮아요. 포지션 대비 2018-2019 시즌부터는 시즌에 10개 정도씩은 3점 슛을 성공하고 있거든요. 전략상 필요할 때만 던지는 걸로 보이는 양인영보다는 확실하게 많은 수치죠. 2020년 히타치 하이테크로 이적해서 평균 20득점을 올리는 등 커리어 하이를 보냈는데 정작 그 시즌이 16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그 전 시즌은 14경기 출전, 26경기를 하는 리그전을 하는 리그인데 적은 출전 경기가 보여요. 본인이 말하기를 부산이 많았다고 하는데 특히 일본 리그 마지막 시즌에 22-23 시즌에는 8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십자인대 부상 전에도 사실은 하락세에 있던 선수인 거예요. 나이로 봤을 때 에이징 커브가 올만하죠. 이런 상태인데 진짜로 다들 언급하는 것 마냥 하나원큐나 삼성 상대로
골밑 경쟁력이 있을까? 멀쩡하다고 해도 다 이겨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이랑 붙어서 졌을 때 우리가 일본보다 골밑이 약해서 졌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골밑 차이보다 가드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골밑 차이는 크게 나지도 않는데 그 일본 대표팀에서 보결로만 2번 뽑혀가지고 약팀 상대로만 경기를 뛰었던 선수다. 신한이 걸으면 BNK로 가게 되는데 안 걸을 것 같고요. 인연이 있어가지고 왠지 아니까 뽑을 것 같네요. 어떤 선수인지 아니까. 둘 다 장신 자원이 되게 필요한 팀이니까 뽑아봐야겠는데 사실 다른 판단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복권 긋는 셈 한번 뽑아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타니무라가 불안해서 못 뽑겠다면 이 선수입니다. 6번째 선수 나가타 모에 1997년생이고 174cm의 스몰 포워드. 이 선수도 또 하나의 대어죠. 포지션하고 신장도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일본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데 2021년 아시안컵에 출전해서 4경기 출전했고 2.4득점, 1.4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역시 중국하고 호주전은 2분씩은 뛰었지만 별다른 활약을 한 게 없고 한국전은 안 뛰었고요. 뉴질랜드전에서 일본 팀에서 1어시스트 1리바운드, 인도전에서 뛰면서 24분 동안 13득점 6어시스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도전에서만 뛴 대표 선수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 건가. 아시아쿼터 영입한다고 했을 때 일본에서 뭐 굉장한 선수들이 오겠지. 그거 기대했을 거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아시아쿼터 한다고 마치다 루이 오는 거 아니라고. 별로 의미 없다고. 이 선수도 트리플 잼에 오는데 야 우리나라 팀에 뽑히고서 다른 팀 소속으로 트리플 잼 나오는 거네요. 거기서 확인이 가능할 건데 2019-2020 시즌에 데뷔해서 리그 통산 3.09득점 1.56 리바운드 0.97 어시스트 야투율 2점 야투율 45.45% 3점 슛율 35.29%. 그러나 스타팅으로 나간 경기가 5년 동안 3번이고요 2022-2023 시즌 말고 20경기 이상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재밌는 건 피바 페이지에는 이 선수의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트라이아웃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애매하게 1번, 3번 다 필요한 팀은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겠고요. 문제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3.58득점을 하던 평균 득점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 2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2020-21 시즌에는 4.78득점. 그 이후로 쭉 하향세예요. 국대도 21년에 보결로 한 번 나간 게 단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하향세에 놓여서 팀에서 입지가 불안해지는 선수들이 재도전을 하는 장으로 한국 리그가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7번째 선수로 스나가와 나츠키 1995년생이고요. 162cm의 가드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예, 학벌 좋네요. 나이로 봐서 대학을 가도 2017년에 데뷔를 했어야 되는데 2021-22 시즌이 데뷔 시즌이고요. 그 전에는 미나미 카지하라 석유하고 OM 가스라는 팀의 소속으로 농구를 했던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리그의 이전 참여팀인가 하고 이전 참여팀들을 쭉 봤는데 이전 참여팀은 추가된 팀은 있어도 있던 팀이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주유소 같은데 거의 뭐 사내 동호회 같은 급의 팀을 뛴 게 아닌가. 일본 상황에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건 모르겠지만 2021-22 시즌부터 프레스티지 인터내셔널 알렌마레라는 팀의 소속으로 데뷔 한 시즌 만에 이적해서 아이신 윙즈에서 2년을 활동했고요. 평균 8.2득점. 꽤 높은데 이런 선수가 왜 바로 리그에 못 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2.23 리바운드, 1.77 어시스트. 자, 2점 야투는 통산 43.15%, 3점 야투가 24.86%. 대어로 보이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61경기 중 24경기를 알렌마레 때 뛰었는데 그리고 통산 26번 했던 스타팅 출전 중에 23번이 있대고요. 근데 13.67득점에 3.21 리바운드. 이러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게 있죠. 예. 알렌마레는 13팀 중에 12위로 22승 2패를 한 팀이에요. 솔직히 뽑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활약을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이 정도 가드가 없는 팀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히려 뽑아서 와가지고 애매하게 볼륨만 잡아먹으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WKBL 팀들은 이번 시즌만 농구하고 그 다음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을 선수들한테 주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희한하게 기록은 높은데 이 선수는 리그에 바로 못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선수로 야마사카 모모나, 1994년생이고요. 163cm의 포인트 가드, 도쿄 의료보건대를 졸업했고요. 2016-2017 시즌 니가타에 데뷔해서 2차 라운드 하이리그라는 경기를 뛴 경력이 있는데, 이 하이리그는 이듬해부터는 없고요. 5경기 정도인 걸로 봐서 말 그대로 리그의 하부 리그로 보여요. 뭐 기록이 나쁘지 않아요. 통산 2.95득점에 2.87 어시스트, 2.35 리바운드, 2점 야투율 38.08, 3점 야투율 26.76. 좀 낮은 편이긴 하죠, 야투율이. 특히 3점 야투는 17.65% 기록한 적이 있을 만큼 매우 불안해요. 니가타에 있는 동안 커리어 하이 12.08득점을 한 적도 있는데, 샹송으로 이적하자마자 10점이라 바로 줄었어요. 그래서 2.5득점, 경기도 10경기 10분 정도 출전하는데 그쳤고요. 3점 야투 17%를 기록한 것도 이때고요. 1년 만에 야마나시 키뷰로 이적을 하는데 4.42득점, 조금 올라왔으나 3점 야투는 여전히 20.55%. 25경기라 스타팅으로 뛰고도 이 성적이에요. 히라노 미츠키, 1988년생이고요. 166cm의 포인트 가드, 아이치 학천대를 졸업했고요. 2020-21 시즌에 도요타 자동차에 데뷔해서 이적 없이 뛰고 있는 원클럽맨이고요. 야투 성공률이 준수해요. 2점 야투는 55.56%, 3점 야투는 32.26%를 기록하고 있고요. 4년 동안 10개씩의 2점 야투와 3점 야투를 각각 성공시켜요. 4년 동안 매년이 아니라 4년 동안 한 해에 2-3개 넘고 있는 거예요. 스타팅 출전 경력은 아예 없고요. 39경기를 출전해서 1.31득점. 나머지는 다 하나 이하인데 기록 읊어야 될까요? 자유투도 통산 하나 성공이에요. 2개 시도에 하나 성공. 투샷 한 번 얻은 게 리그 팀에서 얻은 자유투의 전부예요. 이 정도면 도요타라는 강팀에서 가비지만 뛰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아무리 강팀 소속이어도 이 팀에서 평균 7득점하는 그런 선수도 우리나라 트리플 GM 뛰는 선수들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우위거나 그 정도인데, 이시다 유즈키, 1999년생이고요. 168cm로 슈팅 가드하고 스몰 포워드를 소화하는데, 일본은 170이 안 돼도 포워드 소화가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 리그도 따지고 보면 이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우리가 본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본의 고교 선수 5만 명의 풀을 뚫고 올라와서 지금 성인부 팀만 13개 있는 중에 그 중에서 또 12명 뽑은 걸 보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드는데, 어떤지는 이번에 증명이 되겠죠. 자, 지금 지원한 선수 중에 처음이에요. 드물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샹송에 바로 입단을 해서 4년을 뛰다가 1년 공백이 있어요. 아키타 은행에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리그에 못 있고 다른 회사에 재직하면서 농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력으로 보이는 선수가 한 명 있었죠. 대체로 이번에 지원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알겠는 대목이에요. 일본에서도 입지가 불안한 선수들. 물론 우리나라가 9천만 원 준다고 해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마치다 루이 정도만 2억 정도 받고 이런 걸로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액면가 그대로 9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금도 생각하고 이 선수들이 해외에 도전하면서 쓰는 기회비용,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일본에 쓰면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될 수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뗀다 그러면 저는 실수령은 한 6천만 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 근데 그것 때문에 정년까지도 할 수 있는 직장을 포기할 정도다? 농구는 하고 싶은데 입지가 되게 불안한 선수인 거죠. 경기 못 뛰면 계속 경기감 죽어가지고 볼륨 꺼져요. 저는 대표적인 선수가 심성영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기 뛰면 올라올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도 김은성 포기하고 심성영 데려가야 되나, 그 생각도 잠깐 했던 거고. 자, 딴 얘기를 했는데 1년 만에 야마나시 큐비로 복귀를 해서요. 2시즌을 치르고 통산 1.47득점. 나머지 다 소수점 이하인데 안 읊어도 되죠.
64경기 뛰면서 스타팅 경력은 없고 2점 야투율 40.82%, 3점 야투 23.08%. 근데 포지션은 슈터. 아무리 우리나라가 키가 작아졌다지만 170도 안 되는 슈터가 있나요? 아, 있구나. 심성영. 근데 그렇다고 호주 골밑도 희전적 있는 심성영이랑 비교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심성영 선수가 지금은 좀 스피드 선수인데 에이징 커브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던 가다가 있는데. 자, 이 선수 말 많았던 선수죠. 11번째 선수 야마자키 리오. 98년생이고요 153cm로 오게 된다면 리그 역대 최단신이에요. 포인트 가드 포지션인데 캐나다 올즈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일본 리그 출전 경력 자체가 없길래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익히면 일본 리그에서도 어려운 거죠. 비슷한 키인 선수가 WKBL에도 있긴 있었어요. 최세영. 프로필에는 160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눈앞에서 바로 봐서 아는데 제 키가 164거든요.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 선수는 2군에서밖에 못 뛰었어도 2군은 거의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뛰었고요. 그때 하나원큐 2군 운영이 어땠냐면 전반전에는 서수빈이 뜁니다. 그러다 서수빈이 아예 라커룸 들어가 버려요. 그런 다음에 최세영이 나가서 후반전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박신자컵에서는 3점슛 전체 1위도 했고요. 팀에서 말고 박신자컵을 뛴 6개 팀 선수 전체 중에 3점슛 성공률로 1위를 했던 선수이고 뭐 180 정도 되는 선수하고도 몸싸움이 됐을 정도니까 파워는 있던 선수인데 그러면 그 정도 될까? 애초에 그 정도 되는 선수를 뽑을 필요도 없고 이거 최세영 선수 경기 뛰는 거 본 사람들 다 공감할 거예요. 아무리 키 작아도 최세영이 이 정도급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수 기록을 잘 정리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2022, 2023 시즌 기록밖에 없고요. 그래서 23, 24 시즌은 졸업반이라서 취업 활동하느라고 농구부 활동을 안 했나 했는데 그런 선수가 한국행까지 노리면서 농구에 도전을 할까? 아예 시즌 로스터에도 없더라고요. 21경기를 뛴 것이 확인되는데 전부 스타터로 나왔고 그러면 아마도 신입생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38분 정도를 뛰면서 15.6득점, 5.7 어시스트, 6.1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야투율은 33.2%, 3점 야투율은 23.9%. 예, 서양 리그들은 보면은 2점 야투율을 따로 기록을 안 하더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이 1년 빼고는 기록이 전무해요. 물론 기록이 높습니다만 올즈 대학이 그렇게 승률이 높은 팀도 아니었고요. 뭐 미국 NCAA에 뛰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똑같놓고 얘기해서 모르죠. 막상 트라이아웃 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걱정했던 거와 달리 뭐 득점력도 있고 그런 선수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선수가 안정적인 일본 리그 버리고 왜 WKBL로 올까? 이거 일본 리그에서 콜을 받았다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 마지막 선수는 와카마츠 미즈키. 이 선수도 일본 리그 출전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1994년생이고 174cm의 스몰 포워드. 혼즈비 쿠린가이 스파이더스 소속으로 NBL 1 호주 하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타니무라 리카는 불안하고 나머지는 확진이 안 선다면 그나마 뽑아볼 대여급으로 판단은 되는데 일본 리그 출전 경력이 아예 없고 그래서 출신교고 뭐고 확인을 못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지원을 받았으면 이 선수가 어떤 경력을 가졌고 지금 현재 어디 소속이고 이거 팬들이 알 수 있게 이 정보를 언론이랑 리그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두드려서 찾아봐야 되나? 물론 저는 WKBL 유튜버고 이것도 하나의 덕질이기 때문에 재미삼아 합니다만 왜 이걸 내가 해외 사이트 뒤져서 찾아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톡 까놓고 저 외국어도 못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자어를 많이 쓰니까 보면 대충 이게 뭐겠구나 아는 거지. 그 NBL 1을 뛴 경력자라는 걸 내세워서 엄청난 선수라고 포장을 하는데
뭐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16.6득점에 2.33 어시스트, 4.47 리바운드, 스틸도 1.13 대단하긴 해요. 호주에서. 근데 야투율을 보면 31.42%, 3점도 27.43%. 뭐 그래도 뭐 호주니까. 뭐 그래도 174에 스몰 포워드니까 뭐 스몰 포워드 없는 팀은 아니면은 뽑아서 2번으로 돌릴 팀은 뽑아 볼 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는 마침 비교해 볼 만한 선수가 있어요. 지금 NBL 1에서 뛰고 있는 박지현인데요. 박지현 선수가 제가 확인했을 때 시점으로 평균 21.2득점, 4.4 어시스트, 8.0 리바운드, 2.6 스틸,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심지어 턴오버까지 팀 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턴오버는 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 이만큼 자기가 볼을 많이 잡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리그도 턴오버 많이 하는 선수들 누군지 봐봐요. 팀에서 공 제일 많이 잡는 선수들이지. 똑같다고 보고요. 이 선수도 생각해볼게. 나가타 모에는 대체로라도 국가대표를 뽑혔는데 이 선수는 그것도 한 번도 뽑힌 적이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평가도 나가타 모에 아래라고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모르죠. 그때 나가타 모에는 되는데 이 선수는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합류를 못했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박지현 이하예요. 박지현 이하면은 그래도 뽑을만은 하죠. 뽑을만 한데 우리가 외국 선수들 오면 기대했던 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불안한 점은 이번 시즌에는 이 와카마츠 선수가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농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NBL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지난 시즌 기록만 있지 이번 시즌에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팀으로 옮겨서 뛰고 있나 봤는데 그러면은 다들 호주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하지 호주 리그 경력 있는 선수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와카마츠 미즈키, 나가타 모에, 타니무라 니카 이 정도가 뽑을 만한 선수로 보이고 로또 픽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는 이이지마 사키. 타니무라는 상위 지명 두 팀이 가져가겠는데 그랬다가 부상 때문에 탈라면은 그 팀은 그야말로 완전 끝이고 그러면 와카마츠나 나가타, 이이지마 이 중에 둘은 무조건 삼성이나 하나원큐로 돌아가는데 이러면 진짜로 삼성이나 하나원큐가 지금 국내 선수 전력만 봐도 우위인데 외로 간극을 더 벌려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이 아시아쿼터 추진이 낳은 폐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